저는 성인 여성 ADHD 자폐 스펙트럼 환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온 과정과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룬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성소수자, 왼손잡이, 영어 강사 등으로 저를 좀 더 추가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복용 중인 ADHD와 자폐 스펙트럼 관련 약들은 아토목세틴, 콘서타, 그리고 아빌리파이입니다. 아빌리파이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된 좀 감각 과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생활 소음들이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좀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감각적으로 손끝에 닿는 핸드크림이라든지 손을 씻지 않으면 손이 오염된 것 같은 그런 강박 증세를 이 아빌리파이가 조금 덜 예민해지도록 잠재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집중력을 좀 장시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토목세틴과 콘서타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콘서타는 복용하자마자 바로 내가 좀 약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지금 그 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졌군 이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아토목세틴은 조금 은은하게 제가 저녁까지 집중력을 잔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의 공황장애라든지 불안 증세 그리고 불면증 등을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제가 용량이라든지 혹은 약의 항목을 모두 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섣부르게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임의로 조절해서 먹는다거나 혹은 너무 조급하게 어,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 뭐 다른 영양제를 찾아 드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자세한 그 부분은 병원에서 직접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셨으면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과 ADHD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려고 합니다. 약물 치료라든지 병원 치료, 진단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약 처방이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좀 불안 증세가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인데놀이라는 약이 더 이상 처방되지 않고 있어요. 약이 좀 약 복용이나 처방 방식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빌리파이가 콘서타하고 다소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아빌리파이를 복용하기 전까지는 콘서타만 복용했을 때는 약 효과가 충분히 발휘가 되었었는데, 아빌리파이를 복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좀 다시 정신없어지고 말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빌리파이를 처방받았을 때 아침약에서 아빌리파이를 빼고 먹었다가 조금 한 2~30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아빌리파이를 복용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빌리파이를 점심약과 함께 먹는 걸로 의사 선생님과 조율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점심약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꾼 겁니다. 제가 먹고 있는 ADHD, 자폐 스펙트럼 관련 약들 중에서 아토목세틴은 비자극계 계열이고요. 콘서타는 자극제 계열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진단받았을 때는 콘서타를 복용하기 시작했고요. 단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ADHD 환자들이 약 먹는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는 건가? 하고 갸우뚱해지면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또 장기간 까먹고 복용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1년 정도 약을 안 먹으려고 제가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먹었어야 하는데, 좀 지금은 다소 후회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처음에는 좀, 제가 콘서타를 먹었을 때, 이 콘서타 같은 경우는 약 효과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감정이 좀 많이 다운되고 우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메디키넷을 이제 처방받아서 복용해보는 시도를 했었고요. 메디키넷은 조금 콘서타에 비해서 굉장히 확 약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건 없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메디키넷이 콘서타보다 약 효과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울한 증상은 좀 많이 줄었지만 메디키넷이 약 효과가 살짝 불안정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콘서타로 바꿔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자극제인 아토목세틴을 추가로 처방해 주시는 걸로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조절하고 계십니다. 아빌리파이는 복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음, ADHD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ADHD적인 면이 많이 좀 조절이 되니까 그제서야 자폐 스펙트럼적인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서요. 최근에는 그 감각 과민이라든지 예민해지는 정도가 좀 많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자폐 스펙트럼하고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과 딱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아주 소량부터 지금 현재 복용을 해서 약을 점차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 여성 ADHD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에 본인이 ADHD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인 걸 몰랐을 때에 주변 사람들과 좀 부딪히면서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에 관련된 약을 같이 처방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약을 복용했을 때 이 약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좀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리고 좀 애매하다. 밑으로 내려가면 기분은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은 좀 집중력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라거나 혹은 활동은 가능하지만 아직 좀 약간 짜증나고 귀찮다. 혹은 매우 나쁘다. 이거는 제가 브레인 포그라고 써놨는데요. 머리에 좀 안개 낀 느낌이 든다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해놓았고요. 위쪽으로는 나 지금 굉장히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 아니면 지금은 너무 과몰입하는 것 같아. 혹은 감각 과민 때문에 좀 지쳐버리는 것 같아. 이 정도로 그래프의 그 단계를 좀 나눠놨고요. 아침 한 8시쯤 일어나면은요, 일어나긴 했는데 뇌가 좀 덜 깬 느낌이 들고요. 침대에서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10시 좀 지나서 저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서 10시, 11시 사이에 아침약을 복용하는데요. 그럴 때는 자폐 스펙트럼 약을 조금 뒤에서 복용했었고 지금 이제 점심약으로 바꾼 상태인데요. 이때는 제가 좀 기분은 좋은데 약을 바로 복용한 직후에는 살짝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12시, 1시쯤 되면 이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긴장감이 들 때 공황 발작이 가끔 나타나요. 특히 이 시간에 항상 공황 발작을 느끼는 건 아닌데, 집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야 한다거나 좀 소음을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될 경우에 이런 걸 예기불안이라고 하죠. 좀 예민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점점 빈도수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시 지나서 1시, 2시
혹은 조금 늦게 먹을 땐 3시에 먹기도 하는데요. 점심약을 먹게 되면 조금 이 점심때 먹은 약이 아, 그래도 하기 싫은 데를 조금 끌어올리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는 새벽인데요. 지금 밤 12시 혹은 새벽 2시 그 사이에 잠을 자려고 좀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티고 있다 취침전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콘서타나 그 아토목세틴 약 효과가 떨어지면서 콘서타가 좀 폭식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처음에 복용할 때는 식욕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적응했을 때는 어,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새벽 4시쯤 되면 다시 약 효과가 없어지면서 식욕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다음날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깨어있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메디키넷에서 콘서타로 바꾼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이 그 환자들마다 특히 성인 환자들 그리고 여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신과적인 증상들이라든지 그동안 살아온 그 성장 배경에 따라서 그리고 뇌의 구조에 따라서 약간 신경다양성 질환들 사이에도 좀 밸런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거라는 점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디키넷 같은 경우는 약 효과가 조금, 저 파란색 보시면 좀 약 효과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약을 복용하면 조금 올라갔다가 약간 불안정하게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콘서타는 저 보라색으로 그은 선 보시면 약을 복용하고 나서 꾸준히 집중력이 유지가 되다가 약 효과가 뚝 떨어질 때 기분이 좀 다운된다거나 갑자기 폭식을 한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된다기보단 약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취침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ADHD 요즘에 진단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뜬소문도 많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ADHD 치료 당사자로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인 여성 ADHD 환자로서의 그 치료 경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ADHD인가 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ADHD 요즘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유행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 ADHD를 진단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진단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ADHD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전했기 때문이겠죠? 네. 자, 일단 ADHD 약은 중독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DHD 약이 중독적이라면 ADHD 환자들이 자꾸 약을 까먹고 복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로 의사 선생님들이 속 썩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ADHD 환자들은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약을 꾸준히 먹는 쪽으로 좀 취약하고요.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한다거나 갑자기 고집이 생겨서 약을 안 먹겠다고 버틴다거나 하는 걸로 주변 사람들을 많이 곤란하게 합니다. 본인도 곤란하겠죠. 약을 복용했을 때 좀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독 증상으로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우리가 다른 중독 증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섭취하지 않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초조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약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DHD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란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환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ADHD 정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ADHD 진단을 받긴 했는데 아직 일상에서 큰 불편함 없고 주변 사람들도 크게 불만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약 복용을 조금 미루신다거나 보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 요즘 패션 ADHD가 자꾸 늘어난다고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직접 받기 전까지 약을 복용해서 정말 약이 효과가 있군 하기 전까진 절대로 자가진단 하시면 안 됩니다. 자가진단을 해보는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어서 사실 저도 해봤는데요. 그거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ADHD 약을 먹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그랬거든요. 근데 ADHD 약은 저는 보조기구 혹은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다리로 설 수 없다거나 다리가 없는 사람은 그와 관련돼서 휠체어를 탄다거나 의족을 단다거나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장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저는 ADHD 약이 제 뇌가 스스로 해내기 힘든 일들을 옆에서 좀 지지해주고 지지대처럼 이제 받쳐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적응하고 그리고 또 ADHD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해볼 것인가는 내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약 먹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의 성인 ADHD뿐만 아니라 모든 ADHD에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남자 환자들을 기준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이라고 해도 이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ADHD인들 중에서 행동이 산만한 사람이 있고 행동이 산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좀 어렸을 때부터 그 ADHD적인 면으로 인해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혼났다거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마스킹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 ADHD가 아닌 척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학습해서 흉내를 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긴 하지만 그 집에 돌아와서 더 이상 마스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좀 다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환자로서 마스킹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어떻게 ADHD 진단을 받게 되었을까요? 저 그림은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그림들은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음, 잘 그린 그림들은 아니지만 제가 ADHD 환자로서 좀 힘들었던 감정이라던가 생각났던 느낌들을 색과 모양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처음에 제가 병원에 갔던 이유는 공황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면은, 좀, 갑자기 뭔가 두근거리는 건가?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택이라는 것은 영어로 공격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때로는 예측 없이 혹은 장기간 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변에 없어도 가만히 있다가도 공황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황 증세를 느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쓰러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공황 증세에
공황장애 주요 증상은요. 저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특히 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너무 이제 많이 뛰는데 보통 사람들의 심박수가 80에서 100이라고 하면 좀 심한 경우에는 150 이상까지 심박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목이 좀 쪼여오는 느낌이 들면서요. 좀 몸 안에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이고요. 약간 좀 소름 돋는 것 같은 느낌이면서 손끝 발끝이 서서히 저리고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혹은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땀을 좀 많이 흘린다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완화가 되면 나중에 제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요. 그냥 침대 같은 데 쓰러져서 잠들거나 혹은 누워서 멍하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수시로 반복이 됐어요. 장기간 공황장애 약만 복용을 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병원 진료를 좀 의사 선생님이 자주 오라고 하셔서 진료 갔을 때마다 어, 좀 장시간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황장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어떤 그 트라우마인가? 그럼 그 트라우마는 어디서 온 거지? 그렇게 의사 선생님과 계속 역추적을 해나가면서 찾다 보니까 ADHD가 원인인 것 같다. ADHD인가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그, 요즘에는 좀 다양한 미디어도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스마트 기기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일이 신경 다양인이 아닌 신경 전형인들에게도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정신이 없어질 만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산만함을 가지고 ADHD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굳이 딱히 산만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꾸준히 어린 시절부터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하시면 그 ADHD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저는 장시간 상담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ADHD인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다 저에 대한 거라서 굳이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었고요. 그 단약을 시도하고 난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다른 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좀 문항수가 많긴 했지만 결국 체크 하는 그런 검사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콘서트를 가장 소량부터 주세요. 그 소량을 복용했을 때 이 환자가 약 효과를 느꼈다라고 느끼면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ADHD입니다라는 확신을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에 그 최초로 ADHD 진단을 받았을 때는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제가 굉장히 그 헤매지 않고 이것저것 허둥지둥하지 않고 너무 침착하게 잘 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내가 진짜로 ADHD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ADHD 약을 먹고 나서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뇌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약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자극제들로 인해서 집중력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좀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자극제들로부터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 약을 복용하기 전보다 약을 복용한 후에 뭔가 좀 효율적이어지고 그 내 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뇌가 원래부터 할 수 있었던 일이 어, 그동안 못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약물을 오남용하시면 안 돼요. 뭐 의사 선생님이 하루씩 나눠서 주라고 이제 나눠 놓으신 거를 한꺼번에 복용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그런 일은 없겠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 ADHD가 아닌 사람이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ADHD가 아닌 사람한테는 이 약이 작용을 하지는 않고 부작용은 그대로 나타나겠죠. 내 뇌에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서 진료받기 전까지 함부로 확신하지 말라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하는 이유는요, ADHD, 뭐 자폐 스펙트럼 혹은 내가 먹는 다른 약들, 뭐 기저질환이 더 있다거나 할 경우에 이 약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서로 부작용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들 간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는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셔서 반드시 처방받으셔서 처방받은 그대로 드시기를 바라고요. 아,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조금 나를 판단하는 쪽으로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병원을 바꾸셔서 꼭 어느 병원이든 나한테 맞는 병원을 찾아서 진단받고 그리고 처방받은 약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한결같이 ADHD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따발총이었어요. 너무 말이 많았대요. 수다스럽고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집에 놀러 오면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동화책 이야기들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막 타다타다 얘기하곤 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그렇지 뭐 하고 어른들이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국민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했는데요. 친구들이 너는 왜 욕을 안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너는 왜 욕을 안 해? 라는 그 말에는 뭔가 숨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언어적인 어떤 언어, 또래 문화, 이것을 제가 눈치채지 못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너는 지금 엄마가 너의 부탁을 들어줄 상황이 아닌데 왜 계속 때를 쓰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 나 10,000원만 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 손이 지금 젖어 있고 주머니엔 돈이 없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끝내고 돈을 꺼내러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ADHD인 사람들은 이따가 해줄게 라고 하면 그거를 이따가 해줄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다, 거절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제가 성 정체성을 좀 늦게 깨달았는데, 음, 제 또래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제 성 정체성을 눈치를 챘어요. 쟤는 우리하고 좀 뭔가 다르다. 여성스러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음, 친구를 볼 때 시기 질투 같은 걸 너무 안 하더라. 왜 여자가 여자에게 저렇게 호의적이지? 왜 저렇게 친절하지? 원래 여자끼린 그러지 않는데? 요즘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라, 그 친구들이, 일단은 저의 말이나 행동에서부터 넌 우리랑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느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를 이제 좀 도와주려고 애들이 너한테 변태래 라고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곤충이라고 하는 줄 알고, 뭐? 내가 곤충이라고? 완전 변태야? 불완전 변태야?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청소년기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과목별로 점수가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체육은 17점인데 국어가 한 영어랑 국어가 한 8, 90점 이상 나온다거나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잠이 오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그 방 벽에다가 외울 내용을 적어서 붙여놓고 소리내서 읽고 그걸 녹음해서 들어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공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극단적인 거예요. 이거는 약간 자폐적인 기질이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어린이 시절 말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그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면을 좀 끌어내려고 웅변학원을 보내셨는데, 의외로 웅변대회에서는 1등을 했던 거죠. 그 ADHD들 특유의 걸음걸이를 티라노사우루스 걸음걸이라고 한다고 해요. 주변의 물건들을 툭툭 치지 않으려고 손을 티라노사우루스 팔처럼 가지런히 모으고 어, 가슴팍에다 이제 모으고 들고 다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리에 좀 멍이 자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맨땅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지금도 한 5분, 10분씩 늦을 때도 있긴 한데요. 오히려 제가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일찍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복용하기 전에 옛날에는 스케줄이 있다는 것 자체를 까먹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엄마가 숙제를 학교로 가져다 준다거나 집에다 두고 온 거죠. 몇 년째 알고 지내는 친구들의 생일을 까먹는다거나 너가 생일이 언제였더라? 약 이런 거죠. 그런데 영어를 좋아하고 뭔가 리듬감 있고 높낮이가 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가르치는 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ADHD적인 면이 사실 아예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과몰입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사실상 거의 100%예요. 성인 여성의 ADHD인 사람은요, 대부분, 물론 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성인 여성의 ADHD인데, 겉으로 좀 활발하거나 산만하거나 좀 정신없어 보이거나 말이 많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성인 여성 ADHD들 중에서도 조용한 ADHD들이 그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기존의 ADHD 체크리스트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얌전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유난히 사람들이 많거나 소음이 심한 카페에서는요, 상대방의 대화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외국어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는 지인 사이로 지낼 때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친구까지도 마스킹이 됩니다. 근데 연애를 하면서 이제 연인 사이가 되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어, 서로의 일상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ADHD적인 면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너는 왜 내 기분을 몰라줘? 라고 한다거나 상대방의 말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인다거나 해서 어, 사이가 좀 악화된다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을 좀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의 기질은 또 다른데요. 제가 저 자신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마스킹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발견이 늦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피아노 곡을 반복해서 들으면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서 쳤다고 합니다. 음, 고등학생 때까지는 전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대학 가서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전공으로 정해서 오히려 좀 과몰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청각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것이 자폐인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음,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 한 교실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말을 해도 저는 그 학생들이 구강 구조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고 그, 음, 어떤 문제로 발음이 안 되는지까지도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 이게 안 되는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음, 교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교차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흑인 페미니즘이라는 영역에서 쓰였던 것이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흑인 페미니즘에서 이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흑인 페미니즘, 흑인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이 단어가 생겨났다는 점을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신경 다양성 질환 중에는 자폐 스펙트럼과 ADHD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음, 또래 증후군이나 양극성 장애라든지 학습 장애가 원래 신경 다양성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조현병이라든지 뇌병변 이런 것도 신경다양성 질환의 범주에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 그것까지 신경다양성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의견이 다양하게 갈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ADHD는 산만하고 집중력이 짧은데요. 자폐 스펙트럼은 한 가지에 몰입해서 다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에 이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만났을 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좀 내면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 부분이 완화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기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DHD 자폐 스펙트럼과 제 성소수자로서의 성 정체성 간에 그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ADHD로서의 저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걸 깜빡한다거나 잠을 너무 안 잔다거나 혹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게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성소수자로서의 저는 태어났을 때 너는 여자아이다. 몸이 여자아이니까. 해서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 성별이 지정이 되었고요. 뭐, 그래, 뭐, 여자로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격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되어진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냐 하면은요, 그 고집이 생겨서 그 성소수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걸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티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제가 관심 있는 쪽을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그 이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무성애자이거나 혹은 무성애적인 기질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 연인 간의 그 관계는 형성하는 편이지만 성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흥미가 강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냥 여성으로서의 나, 그리고 성소수자로서의 나, 그리고 ADHD로서의 나, 이 사이에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저는 여자이고 목소리가 여성스럽습니다. 행동도 그렇게 막
남자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할 때나 좀 제가 하고자 하는 진로를 설정할 때 남성적이다라는 얘기도 좀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음, 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를 혐오하시는 분들은 주로 게이들 간의 관계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게이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도 무성애자, 약간 플라토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소수자의 모습에서 그냥 저라는 사람의 성 정체성이 아예 존재를 안 한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신경 다양인으로서, 어, 제가 어떤 것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건 생존을 위한 뇌 반응인데요.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타인의 감정도 내 감정이 되고, 또 지나치게 신경 쓰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 자폐인들은 감각적으로 좀 과부하가 오기 전에 스스로 관심을 차단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지능 자폐인이어서 이거를 필요한 상황에서 마스킹을 잘하는 편이지만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나면 결국은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성스러운 레즈비언이 있다. 남성스러운 레즈비언만 있는 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여성스럽다. 그냥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의 그 기준을 없애버리면 이 편견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신경다양인이라서 저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 동성인 그 여자들 무리에만 있을 때에는 좀 너무 지나치게 여성스럽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성들 앞에서 좀 너무 여성스럽게 좀 애교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랬다가 또래 친구들이 쟤는 기집애같이 군다 라고 해서 불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요. 자, 그러면 신경다양인으로서의 저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기면 너무 욱해요. 그래서 막 말로 다다다다 쏘아붙이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절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른 교차점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영어 강사이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일할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 아시아인들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 나라의 신경자양인들도 이 편견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서양 국가 하면 미국, 영국 뭐 이 정도니까요.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신경자양인들,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시아인은 뭔가 좀 신비롭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네가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는구나라고 하면 난 노력했는데 극복하려고 노력한 건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니라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신경다양인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요. 체력이 17점이었다니까요. 어, 그랬을 때 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몰랐을 때에는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한다거나 원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거나 혹은 어,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제가 성소수자로서 힘들었던 것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성소수자들의 놀이 문화가 굉장히 좀 서양의 클럽 문화를 많이 어, 한국에 가져와서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클럽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걸 사실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초면에 너무 좀 친하게 군다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난 성소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겹치고 좀 이렇게 뭉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서로 겹칠 때도 있고, 음,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벌어지는 그 신경자양인으로서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종종 얘기하러 찾아뵙겠습니다.